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에 대한 정의는 항상 법정에서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는 1945년부터 1947년까지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잔혹한 처형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둥 교수형, 낙하문 없이, 즉각적인 추락 없이. 사형수들은 기둥에 묶였고 목에는 밧줄이 감겼으며 사형 집행인이 그들의 고통의 매 순간을 조절해 했습니다. 죽음은 빠르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떨렸고 얼굴은 붉어졌으며 폐는 서서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장 친위대 장교들, 파시스트 지도자들, 그리고 협력자들이 이 기둥에 매달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방법이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이것은 전후시대 가장 무자비한 처형 방식, 기둥 교수형의 이야기입니다. 폴 행잉, 전후 가장 잔혹한 처벌. 1945년 5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6년간의 전례 없는 파괴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 그리고 갓 해방된 강제 수용소들이 정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초래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들에 대해 어떤 처형 방법이 적절할 것인가?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지도부에 대한 세밀한 재판이 국제적인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는 동안 동유럽에서는 특히 가혹한 처형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 행잉 또는 기둥에서의 교수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1945년과 1947년 사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단순히 피고인의 생명을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교수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급작스러운 낙하와 경추골절을 일으키는 덧문이 있는 플랫폼 대신 폴 행잉은 약 3m 높이의 간단한 수직나무 기둥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로 기둥까지 끌려갔으며 다리는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목에 밧줄을 메고 그 밧줄은 기둥 꼭대기에 훅이나 도르래를 지나게 되며 그 끝은 처형인에 의해 조작되었습니다. 이 처형의 특징적인 잔혹함은 낙하가 없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처형인은 먼저 죄수를 가슴에 매는 로프를 이용해 약간 들어올린 후 갑자기 풀어주었습니다. 죄수의 체중은 목 주위로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게 되어 점진적으로 질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은 1분에서 5분까지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피해자는 의식을 잃지 않고 숨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며 얼굴은 붉어지고 눈은 튀어나왔습니다. 부러진 목이라는 자비는 없었고 오직 서서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식만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전후의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사처벌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당시에는 탈영병과 배신자를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간단한 수직 구조는 복잡한 교수형을 설치할 필요 없이 거의 모든 장소에서 처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방법은 해방 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사용되었는데 바로 나치 전범과 그들의 협력자들에 대한 모범적인 처벌이었습니다. 1945년과 1947년 사이 폴 행잉은 공개적인 처형으로서 광장과 교도소의 마당에서 행해졌습니다. 프라하에서는 판크락 교도소 마당이 이러한 처형의 장소가 되었고 부다페스트에서는 음악 아카데미 앞 광장이 반복되는 교수형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뉘른베르크와 달리 이러한 처형은 일부러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프라하에서 칼 헤르만 프랑크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리디체 마을의 파괴를 명령한 인물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는 조용한 군중들이 파시스트 크로스 플래시당의 지도자 페렌츠 살라시가 기둥에 매달려 서서히 질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국은 사진작가와 촬영 기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으며 그들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후세에 남도록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방법이 선택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당국은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느리게 죽음을 안긴 자들이 빠른 죽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그 선택에 더 큰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크로스플래시당의 일원들은 단유브 강가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처형했으며 이들을 물이 지어 묶은 뒤 얼음물에 던져 서서히 익사하게 했습니다. 폴 행잉은 그런 범죄를 고의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공공 앞에서 서서히 질식하는 방식이 그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형 중에 종종 그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칼 헤르만 프랑크는 낡은 SS 유니폼을 입고 처형당했으며 페렌츠 살라시는 크로스 플래시당에 초록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처형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들이 처벌받는 범죄를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는 마지막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이 처형을 수행한 처형자들은 복수에 의해 움직이는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는 공식 처형자들이 수년 동안 그들의 기술을 연마해 왔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밧줄의 긴장도를 조절하여 처형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었으며 이는 받은 지시를 따라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절차는 정해진 의식을 따랐다. 죄수는 무장 경호원에 의해 기둥으로 호송되었다. 사제는 마지막 의식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진행했다. 처형인은 종종 정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체계적으로 밧줄과 결박을 조정했다. 범죄가 언급되며 판결문이 큰 소리로 읽혔다. 마지막 말, 때로는 나치나 파시스트의 선동을 포함한 말이 묻고 나서 처형인은 처형을 진행했다. 이 처형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군중이 마치 엄숙한 의식을 지켜보는 것처럼 완전히 침묵을 지켰다고 묘사했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안드라스 쿤 살인 사제와 같은 특히 혐오스러운 범죄자가 처형될 때 가끔 승인하는 듯한 외침이 있었다고 전한다.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처형은 필수적인 마무리였지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유럽이 급히 벗어나야 할 폭력의 순환을 계속 강화하는 일이었다. 이 처형을 목격한 기자들은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다. 프라하에서 쿠르트 달로에게 처형을 목격한 한 영국 기자는 죽음은 천천히 다가왔고 마치 정의가 그가 각 피해자를 기억할 시간을 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고 썼다. 살라시의 처형을 목격한 한 헝가리 기자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마치 온 나라가 몇 년간의 공포 속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내쉬는 것 같았다고 관찰했다. 폴 헤닝은 단순한 처형 방법을 넘어서 정치적 선언이었다. 독일에서는 연합군의 감독하에 더 문명화된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나치 점령을 직접 겪었던 국가들은 집단적 분노를 반영한 처벌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그것은 회복된 주권의 선언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이 이제 자신들을 학대했던 이들을 처벌할 권한을 가졌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유럽에서 점차적으로 권력을 잡아가던 공산당 당국에게 이 공개 처형은 이데올로기적 목적도 있었다. 그것은 파시즘의 해방을 공산주의 운동의 성과로 제시하며 전후 내러티브에서 누가 악당이고 누가 영웅인지를 분명히 했다.
폴 해닝 처형 방법은 등장한 만큼 빠르게 사라졌다. 1947년 말까지 주요 전범들은 이미 처형되었고 동유럽의 새 정부들은 덜 공개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냉전이 시작되었고 파시스트 처형은 국가의 적으로 분류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더 은밀한 처벌로 대체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는 정의에 대한 개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다. 헝가리는 1990년에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사형을 폐지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 현재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1990년과 1993년에 이를 폐지했다. 이 처형들의 흑백 사진들, 기둥에 매달린 남자들, 침묵 속에서 그들을 둘러싼 군중들은 정의와 복수가 복잡하게 얽힌 시기의 시각적 증언으로 남아있다. 이것들은 유럽이 전례 없는 잔혹함에 의해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그 트라우마의 깊이를 반영한 처형 방법으로 반응한 순간을 기록한 불안한 이미지들이다. 이 기둥에서 죽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학살을 명령하거나 집단적인 강제 이주를 조직하거나 고문과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악의 해부학을 드러내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한 잔악 행위의 가해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카를 헤르만 프랑크, 보헤미아의 주인, 교수형에 처해지다. 카를 헤르만 프랑크는 1998년 1월 24일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헤미아 지역에 위치한 번영하는 온천 도시인 카를로비 바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프랑크는 아버지로부터 독일 민족주의의 급진적인 사상을 흡수했으며 아버지는 체코인과 독일 민족의 공존을 독일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프랑크가 결국 중앙 유럽에서 나치 정책을 가장 잔인하게 실행한 인물 중 하나가 되도록 형성된 사고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나치 지도자들과 달리 프랑크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 상실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그가 후에 잔혹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일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짧고 실패한 법학 공부 후 프랑크는 민족주의 정치 활동에 진정한 직업을 찾았습니다. 1925년 프랑크는 카를로비 바리에 서점을 열었고 이 서점은 곧 판게르마니즘과 반유대주의 문학을 퍼뜨리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서점은 또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해체 후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의 권위를 거부한 수데텐 독일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기능했습니다. 프랑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존재 자체는 역사적인 왜곡이었으며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상승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랑크는 콘라드 헨라인이 이끄는 수데텐 독일당 SDP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표면적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소수민족을 위한 문화자치권을 옹호했으나 실제로는 베를린에서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하는 도구였습니다. 프랑크는 조직적 능력과 이데올로기적 광신으로 곧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35년 프랑크는 체코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내에서 국가를 내부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업했으며 민주적 기구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히틀러의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은 그가 의회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안 동시에 첩보와 파괴 활동의 네트워크를 짜는 계산적인 행동과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1938년에 도래했습니다.
히틀러가 프랑크와 다른 SDP 지도자들과 함께 조작한 수데텐 위기는 뮌헨 협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독일에게 독일 민족이 많은 접경 지역을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프랑크는 이 지역의 행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나치당과 SS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SS 브리가데피러라는 계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권력은 1939년 3월에 찾아왔습니다. 히틀러가 뮌헨 협정을 위반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나머지 부분을 점령하였을 때, 체코 지역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보호령으로 변모했으며 명목상 자치권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프랑크는 이 지역의 지형과 인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호령의 국가비서로 임명되었고, 이후 보호령의 국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지역에서 SS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통치해 나치의 억압적인 기구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였습니다. 프랑크는 체코 대학들의 폐쇄, 지식인들의 체포, 그리고 국가 문화의 체계적인 파괴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1939년 11월 17일 점령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 이후 그는 9명의 학생 지도자들의 처형을 명령하고 1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국제학생의 날로 기념되었습니다. 프랑크의 잔인함은 계산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를 공포의 파도와 번갈아가며 만들어내어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체코인들이 지나치게 도전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는 처형을 강화했습니다. 반대로 체코인들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잠시 압박을 풀었으나 다시 예기치 않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1941년 프랑크는 히틀러에게 라이너드 헤이드리히를 제3제국의 보호령 총독으로 임명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보호령 관리자였던 콘스탄틴 폰 뇌라트가 체코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헤이드리히의 임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1941년 9월 헤이드리히가 도착하면서 점령 초기 가장 끔찍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크와 헤이드리히는 긴밀히 협력하여 저항자들의 공개 처형, 유대인들의 대규모 추방, 그리고 테레지엔슈타트 게토 창설과 같은 강경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공포의 기계는 1942년 5월 하이드리히 암살 이후 절정을 맞았다. 프랑크는 공격 당시 프라하에 없었지만 즉시 돌아와 대응을 조정했다. 그 뒤로 일어난 일은 성경적 규모의 복수였다. 히틀러와 상의 후 프랑크는 그 잔혹함에 다른 나치 지도자들마저 충격을 받은 보복을 명령했다. 리디치 학살은 프랑크의 가장 상징적인 범죄를 이룬다. 1942년 6월 10일 이 평화로운 마을은 그의 직접 명령에 따라 독일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15살 이상의 모든 남성과 청소년, 총 173명은 즉시 처형되었다. 여성들은 라벤스브리크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었다. 105명의 어린이 중 겨우 17명만이 인종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져 독일화되었으며 나머지는 로츠게토로 이송된 후 후에르모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져 사망했다. 마을은 불태워지고 폭발물로 파괴된 후 그 존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갈아엎어졌다. 이 끔찍한 만행에 만족하지 않은 프랑크는 몇 일 후 레자키에서도 비슷한 파괴를 명령했다. 그곳에서 저항 세력의 비밀 송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이드리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3,000명 이상의 체코인이 처형되었으며 이 숫자는 프랑크 자신조차 불충분하다고 여겼다. 전쟁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크는 체코의 산업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억압을 강화했다. 이 생산성은 독일의 전쟁 노력에 필수적이었다. 보호령의 공장들은 강제 노동을 통해 웨르마흐트를 위한 필수적인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프랑크는 이 착취 시스템을 직접 감독하며 시설들이 할당량을 맞추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인적 비용이 무시되도록 했다. 전쟁 말기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붉은 군대가 프라하로 진격해오자 프랑크는 마지막으로 잔혹한 행동을 했다.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이 함락되기 직전 그는 모든 반란을 피로 물들일 건이라며 거리에 있는 모든 민간인에게 총을 쏘라는 무선 경고를 보냈다. 이 명령은 점령 마지막 날들의 무차별적인 학살을 일으켰다. 결국 1945년 5월 9일 미국 점령지로 도망가려던 프랑크는 플젠 근처에서 미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처음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체코 난민이 그를 인식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그는 신문 중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며 나치 정책을 완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풍부한 문서와 증언에 의해 반박되었다. 1945년 8월 체코슬로바키아로 송환된 프랑크는 1946년 3월 프라하의 국가재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은 철저하고 잘 기록된 과정이었으며 리디치 학살, 하이드리히 암살 후의 보복, 체코 유대인들의 강제 이송에 대한 그의 책임을 입증하는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 앞에서 프랑크는 결국 자신의 참여를 인정했지만 그가 단지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1946년 5월 22일 프랑크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날 그는 판크락 교도소의 운동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수백 명의 체코인들이 그의 명령에 의해 처형되었었다. 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기자들과 리디체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랑크는 폴 행잉 형에 처해졌고 그가 수년간 두려움을 주었던 시민들 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페렌츠 살라시, 최후의 독재자와 그의 불명예로운 죽음. 페렌츠 살라시는 1997년 1월 6일에 당시 헝가리 제국에 속해 있던 카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슬로바키아의 코시체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가족 배경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특징으로 했던 민족적 다양성을 보였다. 아버지는 아르메니아 혈통이었고 어머니는 트란실바니아 독일계였다. 이 조합은 후에 헝가리 민족 순수성을 옹호하게 되는 그의 입장을 고려하면 역설적이었다. 카를 헤르만 프랑크와는 달리 살라시는 정치적으로 급진화되기 전에 군사 경력이 유망했다. 부다페스트의 루도비카 군사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제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전선에서 중위로 복무했다. 그의 상관들은 그를 뛰어난 전사이자 규율 있는 장교로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투에서 용기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에 따른 1920년의 트리아농 조약은 헝가리 민족의 심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조약은 헝가리의 영토를 약 72% 축소시키고 헝가리 민족의 3분의 1이 이웃 국가에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낳았으며 후에 살라시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악용되었다. 살라시에게 그리고 해체된 제국 군대의 많은 장교들에게 이 영토의 절단은 되돌려야 할 참을 수 없는 수치로 간주되었다. 1920년대에 살라시는 축소된 헝가리 군대에서 계속 군사 경력을 쌓으며 결국 참모본부 대령으로 승진했다. 동시에 그는 정치적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민족주의적 신비주의, 반유대주의 및 반공산주의를 결합한 여러 저술을 남겼다.
많은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냉소적인 실용주의와는 달리 살라시는 진정한 신념의 소유자로 헝가리 구원을 위한 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은 해에 살라시는 그의 이데올로기인 헝가리즘을 제시한 선언문 길과 목표를 발표했다. 이 사상은 헝가리가 역사적 영토를 되찾고 나치 사회주의 원칙을 헝가리 맥락에 맞게 적용한 사회적 질서를 세우자는 내용이었다. 아리아 우월성에 중점을 둔 독일 나치즘과는 달리 헝가리즘은 헝가리를 세운 아시아의 유목민족 마자르족의 전사적 유산을 찬양했다. 그의 정치적 활동은 곧 군사 경력과 충돌하였다. 1935년 그는 부하들에게 극단적인 선전을 배포한 뒤 군과 정치 중 선택을 강요받았다. 살라시는 후자를 선택했고 국가의 의지라는 공개적으로 파시스트적이고 반유대적인 정당을 창당했다. 미클로시 호르티 제독의 보수적이지만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헝가리 당국은 빠르게 이 정당을 금지시키고 살라시를 1937년에 3달간 수감했다. 이 탄압은 오히려 그의 명성을 높였다. 석방된 후 그는 여러 극단주의 단체를 합병하여 1938년에 화살 십자당을 결성했다. 그 이름과 상징, 빨간 배경에 초록색 화살이 교차된 형태는 고의적으로 나치의 휘슬로스타를 연상시켰다. 다른 유럽의 파시스트 운동들이 주로 중산층을 끌어들인 반면 화살 십자당은 도시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다. 그들은 반유대주의와 함께 농업개혁 및 사회적 개선을 약속했다. 이 운동은 빠르게 성장하여 1939년 선거에서 약 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헝가리에서 두 번째로 큰 정치 세력이 되었다. 이 성공은 호르티와 헝가리의 전통적인 대지주 귀족들에게 경고 신호가 되었다. 그들은 살라시의 사회적 급진주의를 우려했기 때문에 1938년에 그는 다시 체포되었고 헌법 질서에 대한 선동 혐의로 연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수감 중 헝가리는 점차 추축국과 동맹을 맺으며 체코슬로바키아 분할, 유고슬라비아 침공 및 소련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하지만 호르티는 여전히 독일에 대한 일정한 자율성을 유지하며 특히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저항했다. 헝가리는 차별적인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치가 지배하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다. 이 상황은 1944년 3월에 극적으로 변화했다. 히틀러는 호르티가 연합국과 따로 평화협정을 맺으려 한다는 경고를 받은 후 마르가레트 작전을 발동하여 헝가리를 군사적으로 점령했다. 그는 호르티가 명목상으로 국가 원수로 남도록 허용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독일과 헝가리 협력 세력의 손에 넘어갔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헝가리에서 최종 해결책을 감독하기 위해 부다페스트에 도착했고 그로 인해 1944년 5월과 7월 사이에 약 43만 7천 명의 헝가리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되는 대대적인 유대인 수송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동안 살로시 역시 주변에 묻혀 있었다. 독일은 도메 슈토야이와 라슬로 엔드레 같은 더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들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호르티가 1944년 10월에 소련과 비밀리에 휴전 협상을 시도했을 때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다. 10월 15일 독일 특수부대는 호르티의 아들을 납치하여 고령의 섭정에게 퇴위를 강요하고 살로시를 새로운 국가 원수로 임명했다. 살로시의 정부는 국가의 지도자이자 국가 권리 보호자라는 자칭을 하였지만 단 463일 동안만 지속되었고 나치 점령 하에 유럽에서도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잔혹성으로 특징 지어졌다.
그의 통치에서 화살 십자가는 부다페스트에서 공포의 통치를 펼쳤고, 이는 소련군의 징역을 받지 않은 유일한 대도시였던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1944년 12월 붉은 군대가 부다페스트를 포위하면서 화살 십자가의 부대는 남아있는 약 7만 명의 유대인들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했다. 다뉴브 강가에서의 처형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대인들은 강변으로 끌려가 신발을 벗게 한 뒤 전시 중 귀중한 자산인 신발을 빼앗기 위해 총살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는 얼어붙은 강에 떨어졌다. 이 범죄는 몇십 년 후 부다페스트의 단유브 강이 신발 기념비에 의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살로시는 부다페스트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방어하라는 총동원령을 내렸고 수천 명의 무장불량의 청소년과 노인들을 붉은 군대와 싸우도록 보냈다. 그 결과는 무의미한 학살이었다. 부다페스트 포위는 50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1944년 12월부터 1945년 2월까지 약 3만 8천 명의 헝가리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시내 건물의 80%가 파괴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겨울철에 집을 잃었다. 인구가 폭격과 기근에 시달리는 동안 살로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망상에 계속 몰두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부다페스트 교회에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운동을 위한 성 에스테반 왕관 봉헌식을 조직했으며 이는 나치적 상징과 중세 가톨릭의 요소들이 혼합된 의식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포위된 도시를 떠나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의 셈바테헤이에 점점 더 무의미해져가는 망명 정부를 수립했다. 1945년 3월 28일 군사적 붕괴가 임박하자 살로시와 그의 가까운 측근들은 오스트리아로 도망쳤고 헝가리 왕관의 보석을 가져갔다. 그들은 망명 정부를 세우려 했지만 1945년 5월 6일 독일의 항복 이틀 전 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정보 요원들의 신문을 받은 후 그들은 1945년 10월에 헝가리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살로시의 재판은 1946년 2월 부다페스트 인민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전범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한 것과 달리 살로시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홍보했다. 그는 자신이 헝가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으며 역사가가 그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는 심지어 그의 옛 추종자들마저 분노하게 만들었다. 1946년 3월 1일 페렌츠 살로시는 반역, 전쟁 범죄 및 홀로코스트 공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3명의 장관인 요제프 게라, 가보르 바이냐, 카로이 베레그피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1946년 3월 12일 부다페스트 음악 아카데미 앞 광장에서 수천 명의 침묵한 관중들 앞에서 조로형에 의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 쿤트 달로에게 공포의 설계자. 쿤트 달로에게는 1947년 9월 15일에 당시 독일 제국의 일부였던 슐레지엔의 크로이츠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폴란드의 클루츠보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 헤르만, 프랑크나 페렌츠 살라시와 달리 그들은 군대에서 거부당하거나 전통적인 군 경력을 거친 후 급진화되었으나 달로에게는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을 흔든 폭력적인 혁명 후유증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병사로 복무한 달로에게는 용맹을 인정받아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경험은 많은 참전 군인들과 달리 폭력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과 직접적인 행동을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패배는 그가 배신당한 칼날이라고 주장한
혁명가들, 유대인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그의 이후 경력을 형성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 후 독일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달로에게는 프라이코르프에 합류했습니다. 프라이코르프는 퇴역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준군사 조직으로 이들은 공산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을 잔혹하게 처치했습니다. 그는 1919년과 1921년 사이에 루르 지역과 실레지아에서 좌파 봉기를 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잔인한 효율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미래의 나치 지도자들이 공유한 파라밀리터리 경험이었으며 달로에게는 후에 이를 대규모로 적용할 조직적 기술과 폭력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치당이 성장하는 시기에 뒤늦게 가담한 기회주의자들과는 달리 달로에게는 히틀러의 초기 추종자였습니다. 1926년 나치당이 여전히 주변적인 조직이었을 때 그는 공식적으로 가입했고 베를린에서 지역 단위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입은 계산된 경력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이념적 신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반유대주의, 반공산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믿음은 그의 정치적 비전을 이루는 기둥이었습니다. 처음에 달로에게는 나치당의 돌격대 SA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928년 하인리히 힘레르는 그의 조직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를 SS 보안부대에 영입했습니다. 당시 SS는 히틀러의 개인 경호원들로 이루어진 작은 부대였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이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를 나치 권력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1930년 나치당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을 때 히틀러는 달로에게를 베를린 SS의 책임자로 임명했고 그는 라인하르트 헤이드리히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SS를 정치적 공포의 도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군사적 및 준군사적 경험은 SS 베를린 부대를 훈련된 치명적인 힘으로 조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SA보다 혼란스럽고 대중적인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1933년 나치당이 권력을 잡으면서 달로에게는 실질적인 권력직위로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프러시아 경찰의 수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는 독일에서 가장 큰 경찰 조직으로 독일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경찰은 철저히 정화되어 사회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유대인 및 정권에 대한 미온적인 인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1934 연유린의 밤인 긴 칼날의 밤 동안 달로에게는 SA의 지도자 어니스트 로에름과 다른 이들을 제거하는 내부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작전에서의 그의 충성심은 보상받았으며 히틀러는 그를 독일 제국의 경찰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그는 대규모로 경찰을 모집하고 예산을 크게 확장시켜 독일 경찰을 민간 세력에서 이념적, 인종적 억압의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달로에게를 다른 고위 나치 당원들과 구별짓는 점은 그의 이념적 광신과 행정적 효율성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폭력적인 잔혹함의 대명사가 아니었으며 체계적인 공포 조직자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적들을 식별하고 감시하며 결국 제거하는 복잡한 관료적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는 나중에 점령지에서 집단학살에 적용될 조직적 선례를 마련했습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다루에게의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의 경찰 부대는 군대처럼 조직되어 폴란드 침공을 따라갔으며 정복된 지역에서 평화 정착을 맡았다. 실제로 이것은 독일 점령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된 정치 지도자, 지식인, 그리고
유대인 폴란드를 체포하고 처형하는 것을 의미했다. 1941년 6월 소련 침공은 다루에게의 범죄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히물러와 하이드리히의 지침을 따라 그는 전선 뒤에서 작전하는 특수 경찰 부대를 조직하여 원하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소련의 정치위원, 실제 또는 의심되는 파르티잔, 그리고 특히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오르둥프 폴리차이의 이 부대들은 SS에 잘 알려진 아이젠슈트루펜과 비교해 자주 간과되지만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트 국가들에서 많은 학살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 1941년 9월 키예프 근처 바비야르에서 발생한 학살에서는 3만 3천 명 이상의 유대인이 이틀 동안 처형되었으며 다루에게의 경찰 부대는 경비를 제공하고 직접 처형에 참여했다. 다루에게의 경력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제국 보호자 하이드리히가 체코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암살된 후였다. 1942년 5월 27일 하이드리히는 프라하에서 공격을 받았고 6월 4일에 사망했다. 히틀러는 격분하여 본보기로서 처벌을 요구하며 다루에게를 하이드리히의 임시 후계자로 임명했다. 임시 보호자로서 다루에게는 보호령에서 공포를 일으켰다. 그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항의 용의자와 민간인 인질들을 대대적으로 처형했다. 암살 사건 후 몇 주 동안 1,300명이 넘는 체코인이 재판 없이 처형되었으며 그 나라의 자유로 남아있던 지식인과 정치 엘리트들까지 포함되었다. 그가 이 기간 동안 저지른 가장 악명 높은 행동은 1942년 6월 10일 리디체 마을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하이드리히의 암살자가 이 마을 출신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다루에게는 본보기 처벌을 명령했다. 모든 남자는 총살당하고 여성들은 레이븐스프리크 수용소로 이송되었으며 어린이들은 독일화를 위해 또는 직접적으로 집단학살 수용소로 보내졌다. 마을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그 이름은 공식 지도에서 지워졌다. 이 끔찍한 만행은 분노에 휘둘려 일어난 충동적인 폭발이 아니라 다루에게가 계획적으로 실행한 공포의 한 형태였다. 그는 독일 점령의 절대적인 힘과 어떤 저항의 결과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는 중립국가의 기자들을 초청하여 이 파괴 과정을 기록하게 했으며 리디체는 나치의 잔혹성을 나타내는 국제적인 상징이 되었다. 프라하에서 1943년 8월까지 재임한 동안 다루에게는 체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와 테레지엔슈타트로 강제 이송하고 모든 저항의 징후를 잔인하게 탄압했다. 그의 방법은 극단적인 공포의 기간과 상대적인 평온기를 교차시키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불확실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전략은 독일의 전쟁 노력을 위한 체코의 산업 생산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1943년 5월 다루에게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어 더 이상 활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히틀러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관대한 연금을 지급하고 프라하 근처에 별장을 제공했다. 그는 전쟁의 나머지 기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가끔 보안 문제에 대해 자문을 했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행정에서 물러났다. 다루에게의 범죄 경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준군사적 폭력이 어떻게 제3제국의 국가적 공포로 발전하고 결국 점령지에서 산업적 대량 학살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프랑크와 같은 충동적인 사디스트와 달리 다루에게는 악의 평범성을 대표하는 관료적 악당이었다. 그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끔찍한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적인 관리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안드라시쿤, 살인자 신부와 그의 마지막 지옥.
안드라시쿠는 1911년 11월 8일 헝가리 니르보토르에서 태어났으며 볼 행잉 방식으로 처형된 인물들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는 프란치스코의 소속의 신부였으나 자신의 종교적 소명을 왜곡하여 헝가리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사디스틱한 처형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프랑크, 달루에게 살러시와 달리 군사나 정치 분야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성향을 보였고 1930년대에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의 상관들은 그에게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았고 그를 로마로 보내 신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제 서품을 받고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였습니다. 1943년 그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점점 더 민족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설교를 하다가 결국 수도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성직을 박탈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사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후에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944년 3월 독일군이 헝가리를 점령한 후 군은 자신의 극단적인 신념을 실현할 도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화살 십자당에 가입하여 자신만의 증오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구속과 희생 개념을 왜곡하여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정당한 복수를 실행하신다. 라고 그는 후일 신문 과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1944년 10월 페렌츠 살로시가 정권을 장악하자 군은 부다 지구에서 공식적으로 죽음의 분견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를 더욱 독특하게 만든 것은 종교적 상징과 폭력을 의도적으로 결합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의 수도복을 입은 채 화살 십자가를 새긴 완장을 착용하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사라는 구호와 함께 처형을 명령하며 세례 공식문을 끔찍하게 왜곡했습니다. 1945년 1월 12일 붉은 군대가 부다페스트를 부분적으로 포위한 상황에서 군은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마로시 거리의 유대인 병원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국제 적십자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많은 환자가 노인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군은 약 30명의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자정 무렵 병원에 들이닥쳤고 의사, 간호사, 환자들을 복도로 불러 모아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고 없이 발포를 명령했고 병원은 순식간에 대학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총 149명이 살해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베틀렌 거리에 유대인 병원을 습격하여 다시 한번 대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100명의 환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심지어 화살 십자당 내부에서도 충격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극도로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1945년 1월과 2월 사이 붉은 군대의 부다페스트 포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의 분견대는 도나우 강변에서의 처형을 가속화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강둑으로 끌려가 신발을 벗도록 강요당한 후 강물 앞에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탄약을 절약하기 위해 군은 일부 희생자에게만 총을 쏘도록 명령했고 나머지는 서로 묶인 채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거나 저천증으로 죽게 했습니다. 군의 행동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심지어 살러시 정부조차도 그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월 19일 그가 스웨덴 외교 보호를 받고 있던 한 건물을 공격하자 당국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 순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군은 경찰들을 체포한 뒤 그들의 지휘관을 고문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그의 본부가 정부군에 의해 포위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 살라시 정권 자체에 의해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쿤은 1945년 2월 소련군이 부다페스트를 점령하면서 뜻밖의 석방되었다. 몇 달 동안 그는 다시 평범한 신부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숨어 지냈다. 그러나 1945년 8월 3일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으려다 신원이 확인되어 체포되었다. 안드라시 쿤의 재판은 1945년 9월 부다페스트 인민재판소에서 시작되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최소 500명의 처형을 포함하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거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가 그의 명백한 가학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소름 끼치는 솔직함으로 답했다. 이 변태성은 모든 영혼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존재했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9월 9일 안드라시 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달 19일 부다페스트 음악 아카데미 앞 광장에서 폴 행잉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이 처형은 헝가리에서 홀로코스트 범죄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인 단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쿤의 사건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큰 불안을 일으켰으며 교회는 그의 기억과 빠르게 거리를 두려 했다. 유대인 생존자들에게 그는 궁극적인 배신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신성한 소명을 타락시켜 오히려 보호해야 할 이들을 처형자로 변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슬로 엔드레, 우체국의 홀로코스트 관료. 라슬로 엔드레는 1995년 1월 1일 헝가리 아보니에서 태어났으며 홀로코스트의 특히 음산한 한 측면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거리에서 선동하는 광신적인 사제 안드라시 쿤이나 이념적 지도자 페렌츠 살라시와는 달랐다. 대신 책상 뒤에서 대량 학살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냉철한 관료였다. 중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특권층 교육을 받았으며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장교로 복무했다. 많은 헝가리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1920년에 트리아농 조약이 가져온 영토 상실의 충격을 깊이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가시적인 정치 활동으로 표출하는 대신 국가의 행정체계에 조용히 침투하는 길을 선택했다. 1920년대에 그는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초기부터 반유대주의 정책에 대한 강한 성향을 보였다. 그는 거리에서 선동하는 선전가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차별 정책을 실행하는 치밀한 행정가였다. 그는 행정체계 내에서 꾸준히 승진하며 차별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1937년 그는 패슈트 카운티의 부지사로 임명되었으며 유대인 시민들의 공공해변, 공원 및 일부 상점 출입을 금지하는 최초의 지역적 제한 조치를 실행했다. 엔드레의 특징은 그의 체계적이고 거의 과학적인 차별 접근 방식이었다. 그는 유대인 시민들을 식별하고 분류하고 격리하는 행정적 방법을 개발했으며 이는 대규모 강제 이송이 실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후 헝가리는 미클로시 호르티 섭정의 통치하에 독일과의 관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독일이 추진하는 극단적인 반유대주의 정책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엔드레와 같은 강경파 반유대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온건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행정관료로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결정적 전환점은 1944년 3월 19일 독일이 헝가리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순간이었다. 새로 들어선 협력정부는 앤드레를 내무부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직책은 기술적인 행정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찰, 헌병대 및 국가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임명 직후 그는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아돌프 아이히만과 직접 접촉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치명적으로 효과적이었다. 다른 나라들은 최종 해결을 실행하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헝가리는 앤드레의 치밀한 사전 준비 덕분에 단 몇 주 만에 실행에 돌입할 수 있었다. 그의 계획은 헝가리를 6개의 지리적 구역으로 나누어 부다페스트에서 먼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유대인들을 강제 이송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송 대해상자들에게 최종 목적지를 숨기며 수도로 이동하기 전에 물류 절차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것이었다. 1944년 5월 15일 대규모 강제 이송이 시작되었다. 앤드레는 임시 개토를 조직했으며 극심한 혼잡, 기아 수준의 배급, 이동 제한 등으로 유대인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화시켰다. 이는 이후의 철도 이송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적인 조치였다. 앤드레의 행정적 효율성은 잔혹함의 극치를 달렸다. 그는 독일 국영 철도, 레이스반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유대인 수송을 위한 충분한 화물 열차를 확보했다. 단 56일 만에 1944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43만 7천 명 이상의 헝가리 유대인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도착 즉시 약 75에서 80%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1944년 7월 7일 홀로코스트에 대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자 호르티 섭정은 강제 이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헝가리 지방의 유대인 공동체는 거의 전멸된 상태였다. 단지 부다페스트에 남아있던 약 23만 명의 유대인들만이 일시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이 중단은 앤드레를 격분시켰고 그는 독단적으로 유대인 강제 이송을 재개하려 했다. 7월 9일 그는 부다페스트의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계획을 조직하며 호르티의 권위에 직접 도전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섭정은 충성스러운 군대를 동원하여 작전을 저지했고 앤드레를 그의 직위에서 해임했다. 1944년 10월 독일군이 페렌츠 살로시와 화살 십자가당을 권력에 앉혔을 때 앤드레는 민간 행정위원으로 잠시 복귀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붉은 군대가 빠르게 부다페스트로 진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전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1945년 3월 부다페스트가 소련군에게 함락되자 앤드레는 오스트리아로 도주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에게 체포된 후 헝가리로 송환되었다. 그의 재판은 1945년 12월 부다페스트 인민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집단 학살을 행정적으로 수행했던 냉철한 관료적 태도를 유지하며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특히 그를 죄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증거는 1944년 5월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강제 이송의 물류를 조정한 기록이었다. 이 여행은 그가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처형될 운명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이는 학살 프로그램에 대한 무지함을 주장한 그의 변명을 무너뜨렸다. 1946년 3월 7일 라슬로 앤드레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처형은 3월 29일 부다페스트 음악 아카데미 앞 광장에서 집행되었다. 그는 살아온 방식 그대로 죽었다. 감정적인 동요 없이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수십만 명의 강제 이송을 조직할 때 보였던 차가운 태도로 자신의 최후를 맞이했다. 앤드레의 사례는 홀로코스트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바로 효율적인 관료체계의 역할이다. 살로시와 같은 인물들이 이념적 영감을 제공하고 쿤과 같은 자들이 거리에서 폭력을 실행하는 동안 앤드레 같은 집단 학살의 관리자들은 대량 학살을 산업적 규모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처형은 단순한 행정적 복종이 도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역사에서 앤드레는 책상 앞 가해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현대적 집단 학살이 단순한 광신적 이념가와 폭력적 실행자만이 아니라 증오를 조직적 정책으로 변환하는 유능한 행정가들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폴 행잉의 종말, 사형 집행인의 마지막 형벌. 1945년에서 1947년 사이 폴 행잉은 동유럽에서 수십 명의 전범과 나치 협력자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다룬 주요 사례들 외에도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 중요한 인물들이 더 있었으며, 이는 전후 정의의 전체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베라 임레디, 헝가리의 전 총리, 1938년, 1939년은 이러한 부차적인 사례 중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일 것입니다. 존경받는 경제학자이자 전 헝가리 국립은행 총재였던 그는 베르흐테스가덴에서 히틀러를 방문한 후 헝가리에서 최초의 조직적인 반유대주의 법률을 제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뜻밖의 아이러니로 인해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의 반대파들이 그의 증조부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는 그가 자신이 만든 인종법에 따라 유대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이 그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독일군이 헝가리를 점령한 후 그는 경제장관으로 다시 정부에 복귀했습니다. 1945년 체포된 후 헝가리로 송환된 임레디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46년 3월 12일 살라시와 같은 날 폴 행잉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헝가리 파시즘의 지적 정당성을 제공한 지식 인층에 대한 처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사례는 마리아 오르마니 너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법으로 공개 처형된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46년 부다페스트에서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게슈타포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혐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대부분의 여성 전범들은 덜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말까지 폴 행잉의 사용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이유는 주요 전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1946년 10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각국의 전범 재판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유럽의 새로운 공산 정권들은 다른 유형의 적을 주요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 성직자들, 그리고 경제적 사보타주 혐의를 받은 이들이 새롭게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덜 공개적인 방법을 선호했으며 대부분 교도소 내부에서 비밀리에 처형하거나 심지어 사법 절차 없이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중의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직후 트라우마에 빠진 대중들에게는 폴 행잉이 정의의 구현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끔찍한 공개 처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천천히 질식해가는 모습은 결국 나치가 자행한 잔혹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47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이 방식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전통적인 교수형이나 총살형으로 회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48년 2월 쿠데타 이후 클레멘트 고트발트 공산 정권이 정치적 숙청을 시작했을 때 이들은 공개 처형이 아닌 교도소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만 처형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헝가리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폴 행잉을 이용한 마지막 공개 처형은 1947년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56년 혁명의 지도자 임레 너지와 그의 동료들이 처형될 때 헝가리 공산 정권은 부다페스트 교도소 마당에서 전통적인 교수형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형벌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폴 행잉은 공개적인 응징의 형태로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회가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절차적이고 추상적인 정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개 처형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은 사형제 자체를 의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것은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후부터 이미 사형제의 도덕적, 실용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처형 장면이 담긴 흑백 사진들은 불편하면서도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둥에 매달려 숨이 끊어지는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군중의 모습은 하나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즉, 전후의 응징적 정의가 법치주의와 인권 개념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폴 행잉의 유산은 모호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최악의 전범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잔혹한 처형 방식이 설사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윤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